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금요일에는 잡담 2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다이어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23년 선고, 장동혁 단식 중단. 정치적으로 매우 긴박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덕수 23년 선고는 제가 마음에 너무 와닿는 게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시사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가 지성을 발현해서 연구를 하고 통찰을 하고 그러면서 앞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족적을 남긴 것들이 우리 인류를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때 감동을 느낍니다. 월요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덕수의 23년형 선고는 한국 사회가 인류가 저질렀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류 지성의 성찰을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학문의 연구 성과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왜곡하고 차별을 강화하고 민중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슬펐는데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 정말로 긍정적인 족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을 영웅화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저지만 이진관 판사에게 감사드립니다. 23년형이라는 형량에 감사한다기보다 그 판사가 내세운 논리가 인류가 왜 연구해야 하고 왜 학문적으로 성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인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제 표정이 유난히 밝지 않습니까? 제가 목요일에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목요일쯤에 이렇게 다음 주 시사 주제가 잡히면 행복합니다. 이 시간까지 다음 주 시사 주제가 안 잡히면 불안합니다. 내일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겠죠. 세종 모임에 가는데 편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원고를 쓰는 도중인데 장동혁이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네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단식을 막 조롱하고 그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특히 노동자분들이 단식을 하거나 고공농성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뭐 저한테 의견을 묻지는 않으시지만 만약에 물으시면 저는 말립니다. 제발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단식이나 고공농성이 사람을 너무 피폐하게 만듭니다. 퇴로가 없어요. 이런 투쟁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식 혹은 고공농성 들어가시는 노동자분들 보면 진짜 최후까지 밀려서 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부디 그 길만은 걷지 마시라.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발전을 이뤄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지들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나아가야 될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이게 제 만류의 간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단식, 비웃지 않겠습니다. 어떤 단식이건 진정성,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여서 비웃진 않는 건데 장동혁의 단식이 절박했고 진정성이 있었느냐? 저는 들으시는 분들과 다소 다른 판단일 수 있지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어떤 진정성이냐? 국민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뭐 이런 진정성은 당연히 쥐뿔도 없었을 거고요. 장동혁 스스로에 대한 진정성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진정성이냐면 재작년 가을 때만 해도 장동혁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1년 반 만에 갑자기 야권 차기 대권 후보 1순위가 됐단 말입니다. 이 뽕이 쫙 차올라서 머리 끝까지 차오른 겁니다. 팬클럽도 생기고 팬카페도 생기고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1위고 이쯤 되면 반쯤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쥐뿔도 없는 인간이 야권 1위다? 왜요? 한동훈을 몰아내라는 꼴통 세력의 지지 덕분입니다. 장동혁은 이걸 해결해야 이 뽕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단계에 난장 부린 걸로 제명을 하려고 해요. 자, 한동훈의 반발이 심합니다. 당 중진들도 장동혁 보고 제명은 좀 과한 거 아니냐고 말려요. 이걸 돌파해야 장동혁은 이 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제명에 관한 반발 여론을 잠재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식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는 절박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장동혁 단식이 진정성이 있었다고 본다니까요. 한동훈을 제거하고 자기 뽕을 지키자 하는 절박한 진정성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피시식했던 예 8일 만에 단식 중단했다. 뭐 '고작 8일 버텼냐?' 이런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식은 다 힘든 거고 사람마다 건강이 다르니까 8일 만에 그만둘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단식하는 기간 동안 혼자서 너무 비장하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했어도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나름 묘수잖아요, 한동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런데 단식 기간 중에 속된 말로 꼴값을 너무 떨더라고요. 아니 장미는 왜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겁니까? 어제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 죽기를 각오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보란 듯 더 생생하게 꽃잎이 피어올랐다.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얼굴에 꽃을 피우자. 빨간 하트로 장미의 어깨를 살짝 받쳐줬다. 이제 잎까지 생생해졌다. 신나서 물도 더 선물했다. 장동혁 페이스북에 가보면 이걸 진짜 궁서체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단식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지 않는데 이거 보면서 유치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건강 빨리 회복해서 한동훈하고 연락 치고받기를 바랍니다. 집단에는 8일 단식이 한계였을 텐데 한계 지점까지 단식을 했는데 그거 하고도 한동훈을 못 몰아내면 너도 참 한심한 겁니다. 아무튼 아무나 이기세요. 관람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가르닉 효과 얕은 인터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시는 세 분의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들을 연이어 모시고 있는데 지난주 달성군 출마의 기치를 높이 드신 김명환님에 이어 오늘은 현직 기초의원이시자 종로 3가 하모니 일원이신 신현일님을 뜨거운 환영의 마음을 담아 모시겠습니다. 확 끊기는 인터뷰. 언제 끊길지 몰라서 더 짜릿한 인터뷰. 자이가르닉 효과 7번째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종로 3가 하모니 입주민이신 신현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현일입니다. 네, 어, 신현일님이시고 서울 은평구에 사시고요. 네, 직업이 은평구의회 의원. 네, 그리고 맞습니다. 녹번동과 응암 1동이 지역구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출마하시고 지금 초선이신 상태인 네, 거죠. 지금 초선입니다. 네, 저희 하모니 입주민분들 중에 기초의회 출마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세 분이시죠. 신현일님, 신현일 의원님까지 하면 그리고 네, 이제 기초의원이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십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초청을 해서 모셨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자기 소개를 적어주셨는데 96년에 대학을 들어가셔서 학생운동의 끝자락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풍물패 하셨다고요? 네, 네. 저도 그 해가 학생운동의 마지막 해였는데 당시 96년 청년 시절에 학생운동 분위기가 어땠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연세대 사태가 그 해에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풍물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네. 들어가자마자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음. 책을 주면서 뭐 이렇게 본원서적이죠. 그때 무슨 당시에. 분위기인지 압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읽고 선배들한테 이끌려 다니면서 그러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등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네. 제가 이제 세종대였고 네. 옆에 이제 건국대가 있어서 같이 이제 그래서 조금 서울시에서는 외곽이 있었지만 조금 이제 센 분위기였었고 그래서 네. 화양리라는 데가 있어서 거의 뭐 전경이 항상 진을 치고 어린이 대공원 앞에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96년에요. 이제 네. 그래서 등록금 투쟁이나 뭐 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투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못 모르고 끌려나갔었던 거고요. 근데 음. 이제 풍물패가 너무 안 좋은 게 저희는 앞을 못 가립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마스크를 못 쓰고요. 네.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악기를 치면서 항상 그 아. 전경들 맨 앞을 이렇게 같이 그렇죠. 다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항상 카메라가 위에서 다 찍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하여튼 뭐 그렇게 등록금 투쟁하면서 네. 적용들이랑 뭐
맨 이제 뒤에 앞에서 악기 치고 뒤에서는 뭐 마지막에 이제 뭐 그 화염병도 한 번씩 뭐 던져 보고 네. 끝자락에 네 경험을 했었고 나름 무서웠던 네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근데 입학하시면서 풍물패는 왜 선택하신 겁니까? 특이한 취향, 취미이셨나요? 아니요. 제가 좋아했던 여자 이제 아. 동기가 풍물패를 들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죠.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 적어 주셨는데 사회에서는 정치색을 숨긴 채 노무현 비난이 스포츠였던 시대에 편승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떤 종류의 일을 직업을 가지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네네. 저는 그러니까 되게 그 대학교 때까지만 되게 소심해서 이제 그런 것을 쪼금 이제 없애보려고 영업직을 좀 일부러 좀 선택을 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보통은 이제 회사 대표님들이랑 이제 고위층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수 쪽이 가깝죠.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는 이제 풍물패를 했었고 4년 동안 또 항상 이제 그 앞에 있었으니까 저도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고 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상대방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 직원들조차도 그때는 이제 진짜 놀이였거든요. 노무현 때문이다. 비가 와도 그러니까요. 대통령 때문, 네. 해가 떠도 대통령 때문. 그거를 근데 맞춰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음. 영업을 하고 사람하고 이제 만나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새 저도 젖어들고 있더라고요, 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아 뭔가 좀 핑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살았었던 게 있었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던 시대이기도 했죠. 네. 그런데 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돌아가신 게 본인의 정치색을 드러낸 계기였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인제 앞에서 그 뭐 욕을 하고 그런 이제 네. 스포츠를 이제 나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아 난 그래 괜찮아."라고 인제 포장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물론 그 과정을 또 이제 지켜보긴 했지만 보면서 그 마음의 빛이 이제 채무가 이걸 제가 인제 그분한테 이제 돌아가시는데 또 일조를 한 거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음. 너무 들었죠.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네 쪼금 더 정확하게 '아 그런 건 아니다.' 뭐 이제 좀 더 이제 반론도 제기도 하고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쪼금 더 드러내고 이제 살았던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낙곰수라는 이제 이런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김용민 그때 이제 뭐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뭐 김어준 씨나 이제 이런 네. 분들 얘기 들으면서 '아 진짜로 직접적으로 그 쪼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쪼금 더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침묵했던 민주시민에서 내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 바뀌셨었던 정도셨을 텐데 네네. 2016 년에 박주민 의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네.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시죠. 적어 보내 주신 걸 보면 박주민 의원이 너무 불쌍하게 생겨서 저 네. 그때 이렇게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제가 인제 2015년 말에 은평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요. 네. 그때 저희 지역에 사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이제 공천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끝까지 비어 있었고요. 네. 마지막까지 인제 김어준 씨나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영입됐는데 끝까지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 막 이러면서 갔던 차에 은평으로 딱 이제 오시게 됐거든요. 네. 저희 지역구로 오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기억나실지 모르죠.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어서 이 얘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와주고 싶을 그러니까 '도와줘야만 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안쓰러워 보이셨거든요. 네. 네 그런 마음에 '자원봉사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 봐야겠다.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이렇게 실제로 옆에 있어 보니까 많이 불쌍하십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뭐 살 만큼 사시고요.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원봉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냥 이제 그런데 도와드리고 싶다. 네. 2022 년에 출마를 하시게 되신 거죠, 은평구 의원으로요. 그러면 네네. 직업을 그만두시고 이제 직업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아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7년 말에 인제 회사를 그만두고 네. 이제 창업을 좀 해 보겠다고 이제 예.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2020 년도에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포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노무현 그 재단에 이제 그 정치 과정도 듣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망했죠.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그러면서 쿠팡에 이제 새벽에 상하차 하는 이제 그거를 한 2년 동안 하다가 네. 이제 22 년이 됐는데 저는 인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정치인이 될 생각은 없었고 주변에서 인제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보면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진짜 막말로 똥통 으로까지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지저분하다. 저기는 안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 새벽에 2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봉사했고 뭐 "너 그 주변에서 인지도 평판이 나쁘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 봐라." 네. 네 그러면서 해준 얘기가 "도전을 안 해도 계속 쿠팡 일을 할 거고 도전을 해서 만약에 잘 되면 9 년이 될 건데 네. 왜 도전을 안 하려고 하냐." 네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믿져 봐야 본전이구나.'라는 이제 네. 생각이 들었고 '그럼 한번 해 보자.' 그게 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박주민 의원을 제가 이제 좋아하고 도와주고 있었으니까 '그분께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 끊고 쪼끔 더 멋있게 해 보시죠. 조국의 통일과 뭐 이런 거 하시면 될까요? 아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예. 가족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출마한다고 하셨을 때. 출마 전부터 일단은 거기서 발빼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제 음.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새벽에 나가서 그거 뭐 200 조금 넘는 이제 비용을 받으면서 또 낮 시간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네. 거의 뭐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계속 이제 싸우고 "네가 네. 왜 박주민한테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붙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빠져나오라고 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단 1 센치라도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되면 나는 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하게 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 센치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보로 전진시킬 수 있다면. 아 네. 거기에 멋있 제가 함께할 수 있다면 네. 네. 멋있는 소망이십니다. 네. 정말 응원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제 한 3분 네. 정도 인터뷰를 계속 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김명환 님 인터뷰를 드렸고 이제 이번 주 신현일 의원님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강택 님이라고 다른 분 인터뷰를 드릴 텐데 앞뒤 두 분은 출마자시고요. 신현일 의원님도 당연히 출마를 하시지만 유일하게 저희 하모니 지역 모임에 나오시는 분 중에 현역 구의원 신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INTV 정진호 PD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반성을 참 많이 했지만 기초의회 의원이 항상 이제 저희가 습관적으로 쭉 파란색을 찍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어떤 일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아 구의회에 진출하신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십니까?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이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네. 하는 건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말 많은 민원들을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도로를 깔아 달라." 아니면 뭐 "집 앞에 냄새가 너무 심하다." "쓰레기를 치워 달라." 네. 뭐 이런 온갖 종류의 민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도 지자체도 밀린 일들이 있고 뭐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뒤로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기도 하고 네. 뭐 항시 자주 이제 뭐 민원을 내니까 뭐 저분 얘기는 쪼금 나중에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도대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거의 인제 구의원한테 오시기도 하고 직접 민원을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처리를 하고 음.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이제 행정이 잘못된 인제 여러 가지 뭐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쪼금 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끔 만들어 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서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경청을 하고 해결을 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 건데 네. 기초의회 의원이 왜 필요하냐라는 관점들이 종종 제기가 되잖아요. 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이름들은 돈을 주면 안 돼. 보니까 다 노는 것 같아. 네. 왜 뽑지?"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고요. 할 수 없는 일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놀려면 놀 수 있고 하려면 진짜 24 시간이 부족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신뢰를 못 얻는 부분들은 물론 음.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선배분들께서 계속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지 않았나.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 주지 않고 뭔가 쪼금 더 본인들이 속한 조직 우선 일을 하거나 뭐 좀 그렇게 당 위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갔거나 좀 그랬던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네. 막상 들어와서 보니 지자체 은평구만 해도 1 조가 넘거든요, 1년 예산이. 근데 그것을 예. 예.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의회가 없으면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본인들이 음. 원하는 사업에 정말 아니면 자기들이 물론 다는 아니고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쪼금 더 아는 사람들 쪽에 밀어 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음. 편하게 이제 일을 잘 하시니까 네. 업체가. 그러면 뭐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뭐 밀어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의 공정성이나 형평성들을 그러니까 계속 하시다 보면 못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 없는 금액을 이제 뭐 감액을 하기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주민들은 모르십니다. 이 네. 돈으로 당연히 구청장이 잘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잘 쓰겠지라고 당연히 믿고 저희도 하고는 있지만 네.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쪼금씩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의원들이 캐치를 하고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쪼금 더 건강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예. 하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 또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 기초의회 의원분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네. 잘하신 일은 안 나오고 뭐 외유성 저 그 그쵸. 외유성 출장 뭐 이런 네. 것만 주로 네. 나오잖아요. 좀 서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서운은 네. 한데 그것도 어쩔 수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절대 아니고 갔다 와서 그러면은 인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런 결과물들이 잘 없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인제 뭐 물론 이제 1 년에 한 번씩 3 번을 갔다 오고 가기 전에도 욕을 먹고 갔다 네. 와서도 물론 많은 시민분들이 뭐 "뭐 하러 갔다 왔냐."라고 하지만 진짜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접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뭐 네. 나와서 5분 발언도 하고 "갔다 왔더니 이런 부분이 좋더라. 이런 걸 바꿔 봅시다."라고 제안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니까 안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번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쪼금만 더 쌓여져 나가면 '신뢰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은평구 내 차 없는 거리 무차별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선 이거 좀 신현애 의원님께서 제가 저희 종로 3가 모임에서도 만나 뵀지만 제가 만난 정치인분 중에 제일 자기 자랑을 잘 못하세요. 말씀이 많이 없으시고 그래서 아 자랑 좀 해 주시죠. 무차별대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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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행정에서의 사업은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이제 하는데 네. 그 행사들은 다 지자체가 만들어서 지자체 이제 구청에서 만들어서 구청에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의회는 아까처럼 견제와 감시, 예산, 뭐 민원 해결 이 부분에 보통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의회가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이제 사업을 제안을 해도 "예산이 없다." 아니면 뭐 "지금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네. 경우는 의회에서
2023 년부터 3년 동안 이제 탄소 제로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좀 넷제로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3년 동안 이제 같이 의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셨 했고요. 네. 그 결과로 그러면 차가 그냥 단순히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차를 덜 다니게 하는 그런 도심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처음에 이제 또 관심이 없고 차가 안 다니면 불편해하실 테니 네. 행사 정도로 해 보자. 근데 이게 어쨌든 행사를 한 번 해도 수천만 원의 어쨌든 예산이 드는 건 네.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럼 지자체장이 그걸 받아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의원들이 만들어서 아이디어 제안을 했고, 음. 그것을 결국엔 관철을 시켰고, 한 만 명 정도의 이제 한 서너 시간 동안 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다녀가셨는데 다들 호응도가 너무 좋으셨고, 연예인 불러서 하는 행사보다 훨씬 낫다. 이게 정말 더 주민들을 위한 행사들 음. 같다라는 평가를 들었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 "우리 동네에서도 좀 해 달라. 그럼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인제 들었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이제 그 만족감도 컸고 효능감도 컸고, 근데 이제 그것을 지자체장께서 받으셔서 중장기 계획까지 세우셔서 "이건 지속할 필요가 네. 있겠다." 음. 뭐 요렇게까지 크게 발전을 시킨 네. 경우라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의회에서 사업을 제안했는데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완성해낸 경우는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네.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산주의자여서 사실은 환경 문제는 거대 담론으로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성취감과 효능감을 느끼는 게 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구의원으로서 탄소제로 연구 모임에서 한 3년 동안 활동을 하셨고, 태양광 발전 시설 점검, 종이 사용 절감, 일회용품 절감을 은평구청에 계속 어필하고, 특별히 환경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민함께 아카데미라는, 제가 이제 이현배 기자님을 영접했던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던 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제 지역에서 이제 네. 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운영을 계속 해 왔는데, 네. 그곳에서 들었던 많은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이 네. 거의 방향이 비슷하더라고요. 진보할 것이고, 근데 환경은 꼭 이제 환경은 이제 탄소 제로를 해야 되고 태양광으로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은평구는 어떤 상황이지?'라는 곳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졌고,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건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환경과 이제 청년 부분들 에 관심을 가졌고, 그쪽을 쪼금 더 그럼 디테일하게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제 포커스를 그 두 가지 이제 네. 카테고리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처음 들어오시면 굉장히 일이 많고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갑자기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다 인제 "저한테 관심 가져 주세요."라는 이제 쪽도 분야도 많고, 그러면 뭐 혹시라도 인제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관심이 갖고 있는 분야 한 두세 가지 어. 정도를 미리 좀 집어서 '나는 이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네. 목표를 가지시면 훨씬 더 의정 생활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 쪼금 음. 더 깊이 있게 좀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청년 문제 이야기해 주셔서 당선 후 1호 조례로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 월세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은평구가 인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네. 굉장히 외곽 지역이고, 그나마 쪼끔 이제 월세나 이제 집세들이 쪼끔 이제 가격이 낮아서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만큼 은평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청년들에 대한 이제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청년분들이 집값은 이제 굉장히 그 조사를 해 봤는데 집값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건 일을 하건 집값에 들어가는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럼 '이런 네. 부분을 쪼끔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데, 마침 서울시에서도 그런 유사한 20만 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이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을 이제 지역으로 좀 옮겨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제 굉장히 그 처음으로 청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갖고 와서 서울시를 정책을 차용해서 쪼금 더 이제 저희 쪽에 맞게끔 고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뭐 그럴 수는 있지.' 하겠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이거는 돈을 살포하는 거지 않냐. 돈 네. 주고 니네들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인제 그런 식의 이제 프레임으로 저희를 이제 공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이제 싸움을 했었죠. 인제 들어오자마자 뭐 이제 돈을 퍼주고 청년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부터 네. 시작해서 네. 엄청난 치열하게 다툼 끝에 이제 쪼금 조정은 했지만 그래도 완수를 했고, 그래서 인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몇십 명씩 이제 청년분들이 1 년, 그러니까 월세 200,000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좀 혜택을 좀 누리게 되셨고, 네. 나중에라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았다. 고마웠다." 근데 그게 의원님이셨냐, 아까 말씀하신 어. 것처럼 홍보를 못 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좀 고마운데 가끔 당신인 줄은 듣거든요 있습니다. 몰랐다. 네. "아 그게 당신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예. 들었습니다. 은평 청년 네트워크, 청년 축제, 청년 영화제, 청년 동아리 사업.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환경 문제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두세 가지 관심사를 딱 잡고의 이 청년이 들어가 있는데 왜 청년이 그렇게 마음에 의정 생활을 하는데 확 와닿으셨을까요? 네. 지금은 아닌데 네. 들어올 때는 그 청년이었거든요. 저 2022 년도에는 네. 민주당에서는 청년을 만 45 세까지 이제 잡고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이었고, 네. 그전에도 당연히 인제 뭐 청년들이랑 같이 활동을 주로 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지역에서의 청년은 그 동원되는 부류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청년 와서 아. 젊음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그냥 다음엔 안 부르고, 예를 들면 이제 동원의 대상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속상을 했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약간 "아이 그래 니네들은 뭐 좀 필요하지? 자 이런 것 좀 써 봐." 뭐 아니면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의 지원의 대상으로만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음. 부분들이 자존심도 상했고 기분도 나빴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은평구에 그러면 진짜 주인, 그래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 근데 음. 보면은 기존에 계신 인제 아 막 뭐 텃세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자리 잡고 계셨던 분들이 청년들을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보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럼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럼 나와서 그분들이랑 섞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뭔가 이제 역량을 가지고 이 자리를 잡게 해야겠다라는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들어왔고, 그러면은 청년들이 어떻게든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끔 하자. 뭐 스포츠, 뭐 축제, 뭐 여러 가지를 물론 지역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더 신경을 써 달라. 더 쓰자."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주장을 했었죠. 네.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이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이제 쪼끔 많이 받아주시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쪼금 더 활성화가 되고 뭐 "예산도 좀 더 태워 달라. 더 이제 배정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쪼금씩 청년분들이 좀 활동할 수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네.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청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요즘 보수화된 청년들이라는 담론에 대해서 직접 부딪혀 보고 만나 보신 정치인으로서 감상이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민함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이제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권성민 PD라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 사상 검증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TV 프로그램을 하셨던 PD님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보수화되는 건 당연하다. 음. 당신들이 청년이었을 때는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 그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음. 청년들은 보통 그런 권력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저희가 인제 학생 운동을 했던 것도 네. 투쟁을 하고 바꾸려고 한다. 그게 진보라고 생각하고 혁신이라고,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청년이 됐을 때 권력은 민주당이 갖고 있었고, 그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나 부패나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 뭐 그게 틀린 게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사람들은 네. 당연히 타파해야 되고 개혁해야 될 대상이 지금의 민주당이었던 거다. 근데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개혁하고 바꿔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 친구들이 "왜 보수화가 됐냐. 왜 저렇게 생각을 하냐. 우린 아닌데."라고 생각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스스로 바뀌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에 굉장히 깊이 네.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좀 인정하게 됐고,
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뭐 인제 좀 그런 식으로 쪼끔은 바뀌었는데 해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도저히 아직은 답을 모르겠어요. 아 이번에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실 거죠? 네. 구의원에. 재선 의원이 되시면 뭘 제일 먼저 해 보고 싶으십니까? 조선 때와 다르게 특별히 해 보고 싶으신 음. 일이 있으십니까? 해 보고 싶은 일보다 해 보고 싶은 일도 있지만 아직 못다한 일들이 이제 어 있더라고요. 청년이나 이제 환경에 네. 관련해서도 얘기를 인제 막 이제 그 분위기를 띄워놨지만 이제 아직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 뭐 태양광 발전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뭐 진짜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인프라를 확대해서 차보다는 자전거나 이제 걷는 것 쪽으로 확대를 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럼 실천으로 옮겨야 되더라고요. 네. 들어오면은 그 못다한 부분들 쪼금 더 집중해서 은평구가 좀 더 나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계속해서 그 두 가지 카테고리는 가져갈 것 같은데 청년들이 좀 더 은평에 살기 좋더라. 뭐 누구 때문인지는 뭐 굳이 몰라도 뭐 "은평 정말 왔더니 좋더라." 해서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야 여기 살자." 뭐 "이런 동네? 이렇게 은평 괜찮더라." 음. 뭐 이런 동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는 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청년들이 또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었는데 "그게 당신이었어?"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여쭤보는 겁니다만 앞으로의 경력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의원을 하시다가 시의원도 쪼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의원도 해 보고 싶으시다거나 국회의원도 해 보고 싶으시다거나 어쨌든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십니까? 정치인 신현일으로서. 일단 발을 들인 이상 이쪽으로 네.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싶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정치인은 무조건 꿈은 대통령이다." 그렇더라고요. "가장 높은 곳까지 네. 올라가고 싶어 네. 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왕 들어온 거 네. 지금 딱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는 음. 최대한 뭐 올라가서 네. 더 많은 일들을 해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음. 그러니까 구의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시의원이 되면 또 시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 동료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뭐 박주민 의원님이나 그런 네. 분들하고 같이 좀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일들을 아 해서 주민분들이나 아니면은 국민분들이 좀 더 정치적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면은 그렇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치가 좀 신뢰를 받는 그런 것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신현일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평소 제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뽑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권력의 중심에 서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외부에서 자꾸 찾는 음.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이 지역의 민중들과 만나고 일을 해 나가신 분들이 성장을 하는 그런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성남시장부터 시작을 하셔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요. 부디 앞길에 참 진짜 그 크셨던 꿈의 크기가 우리 민중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드리면서 자기소개를 적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실하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제가 신현님하고 뭐 많이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러세요. 제가 종로 3가 모임 때 구의원이 되셨다는 걸 처음 알고 그때 뵀는데 어디 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계신 분 중에 그렇게 말씀이 적은 분을 처음 봤어요 저는. 보통 의원자 달고 계시면 마이크 주면 안 놓는 게 제 경험상 특성이시고 진짜 네. 되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아까 민원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잘 들으시니까 그게 잘 해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잘 들으세요? 원래 성격이 그러십니까? 어 원래 말을 잘 못하고요. 네. 아니 말씀은 너무 그리고 잘하시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내성적이었고 그전에 제가 네. 그거를 이겨내려고 영업직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소심했고요. 네.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잘 그냥 못하니까 그냥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네.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쌓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직업에서는 도움이 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뭐 한 민원을 한 번에 4 시간짜리도 들어보고 근데 그분은 진짜 4 시간 동안 얘기하셨어요. 단 한 번도 안 쉬시고 저는 그냥 네만 하고 4 시간을 한 저녁 한 6 시부터 저녁 10 시까지 네.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기가 다 빨렸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푸시고 혼자 좋아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끝나고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네. 아무 대안을 하여튼 뭐 제시하지 않았으나 들어주는 그쵸. 것만으로도 그 민중들의 울분이 풀릴 때가 많은데 그걸 잘 네. 못하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쵸. 근데 4 시간은 좀 과했는데 어쨌든 되더라고요. 그렇게 네. 했더니 풀리셨고 네. 근데 그게 근데 누군가 "그게 너 강점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잘 음. 몰랐었는데 "아 난 잘 들어 주는구나." 그러면 네. "잘하는 거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좀 네.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말은 뭐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하면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 네. 주변에서 혹시 "정치인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다." 이런 이야기 안 들으십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고요. 많이 그래서 뭐 들으시죠? 네 그냥 이렇게 어떤 행사에 가면 그 의원인 이 신분에서 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도 누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간혹. 동네 형 온 줄 알고요. 뭐 그러니까 제가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인터뷰 자기가린직 인터뷰를 할 때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어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잠깐 적어 달라고 하셔서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거기에 자기소개를 보냈는데 "너무 자기 자랑만 많이 해서 죄송하다." 이런 문구를 적어 보내 주셔서 저는 열어보면서 진짜 자기소개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엄청 많이 한 줄 알고 열어봤어요.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랑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정치인 안 같으세요. 그러면 그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한 장점이시기도 하면서 너무 다른 제가 뵀던 정치인분들하고는 이미지가 다르셔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저한테 보내주신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의 철학이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 공공성, 성실하고 선한 마음. 근데 이제 공공성은 제가 알겠고요. 네. 자기 객관화, 성실하고 선한 마음. 이거 진짜 정치인이 갖기 힘든 마음이거든요, 둘 다. 어떤 의미로 이런 걸 적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뭐 사전에 말씀 주셨던 게 대구에서 험지에서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외에도 많이 이제 출마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꼭 해 주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만큼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말을 1 시간이건 30 분이건 계속하기도 하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 얘기를 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되게 화가 나 있고 기분 나빠 보이고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 그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구의원도 어쨌든 권력이고 명예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의원님, 의원님." 이러면서 어쨌든 잘 챙겨 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쪼끔만 지나면 되게 익숙해집니다 금방 네. 사람이라는 게. 그러고 취해지기도 나면 하고요. 네. 네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고 '어디 가서든 나 의원인데 왜 안 챙겨 줘?' 이런 생각을 간혹 가다가 이제 갖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객관화 자기가 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계속 실시간으로 알아야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새로 도전하실 분들은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공공성은 뭐 네. 이해하시겠지만 어 주민분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그런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티도 안 납니다. 일한 사람하고 안 한 네. 사람하고 티가 별로 안 나요. 네. 밖에서 보기엔 똑같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노는 네. 사람들이고. 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가지시면 선한 마음으로 가지시면 쪼금 음. 더 잘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적었습니다. 네. 질문 2개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 보람 느꼈을 때. 정치 괜히 했다. 후회했을 때. 하나씩 꼽아 주시죠. 예 생각 못 했던 질문인데요. 네. '정치를 잘했다.'라고 생각한 건 일단은 저희 아이들하고 별로 쪼끔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네. 한참 사춘기고 막 이럴 때 이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혼내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라는 어.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뭐 얼마나 뭐 그 모습을 보여줬겠냐마는 아마 주변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얘기해 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쨌든 간에 소문은 안 났지만 한 것들이 이렇게 귀에 들어간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우리 아빠 구연이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을 때 '아 하길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제일 힘든 건 아까 얘기했던 정말 그 4 시간 이상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 정말 한번 들으면 기가 완전히 빠지거든요. 아무 일도 못 하고 '야 내가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이럴 거면 돈 받고 심리 상담 가나 뭔가 딴 거를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네, 얕은 인터뷰, 뚝 끊기는 인터뷰, 예상대로 뚝 끊겼습니다만 함께 해주신 신현일 은평구 의회 의원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일과 21일 후원해주신 분들께 마음을 담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전혀 사과하실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와 함께 후원해주신 사관님, 조별길님, 한별태님, 이별정님, 이별애님, 이별호님, 정기후원님, 이별훈님, 주별선님, 빈별정님, 박별철님, 아들 첫 휴가 용돈 보태기님 감사합니다. 김한철이님, 윤별현님, 김별진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21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오감2021님, 줄리남편님, 박별자님, 잘 듣고 있습니다님, 엄별숙님, 이별호님, 두자매 지랄발광님, 진송님, 우별숙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연대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잡담 본론 다이어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고갈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인간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그 개인이 아둔해서 무식해서 현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 현명하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됐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종종 소개해드렸던 로이 바우머이스터 교수의 자아 고갈 이론이라는 겁니다. 고갈이 남기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행동경제학도 매우 큰 관심을 보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듀크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러 해 동안 에리얼리 교수가 강의를 해보면 학기가 끝날 무렵에 수강생들의 할머니들이 집중적으로 돌아가신대요. 특히 기말고사 직전이나 리포트 마감기한 직전에 많이들 돌아가십니다. 평균적으로 한 학기의 수강생의 10% 정도가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보통은 돌아가신 분들이 할머니라는데요. 시험 기간이나 리포트 마감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에리얼리 교수 말이 아니 가족이 돌아가시는 건 정말 슬픈 일이다. 나는 언제나 학생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런데 궁금한 거 학생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들 돌아가시는 시간이 왜 하필 기말고사 직전에 한 주 동안이냐.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동료 교수들 학생들도 기말고사 한 주 전에 그렇게 할머니들이 돌아가신대요. 할머니는 안 돌아가신 거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차마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는 못하니까. 그렇다고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유난히 더 많이 돌아가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게 할아버지보다 좀 더 동정심을 유발할 요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행동경제학자답게 에리얼리는 새로운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 기간 집중되는 할머니의 죽음은 학생들의 시험 및 리포트 준비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학기 말이 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듣는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리포트 준비하고 조별과제 마무리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사람의 인내심이 고갈됩니다. 지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신력으로 이겨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인내심은 연료통에 들어있는 연료 같아서 그걸 막 쓰면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연료가 없는데 정신력으로 이겨내! 이렇게 강요하는 건 효용이 없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과목의 기말고사와 리포트 준비로 고갈된 학생들이 도덕성을 버리고 거짓말의 길에 합류합니다. 물론 그 행동만 보면 폐륜적이죠. 아니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할머니를 죽여? 이런 불효자식을 봤나 이건데, 평소에는 그런 짓을 절대 안 할 사람도 인내심이라는 연료가 고갈이 되면 기꺼이 그런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논에서 단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걱정해 주시던데 감사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두쫀쿠도 그렇고 한참 유행했던 탕후루도 그렇고요. 저는 SNS를 안 하지만 SNS 키면 전부 다 그 이야기뿐입니다. 사람이 이런 것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나 저거 안 먹을래 라고 참는 그 행위 자체에서 이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언젠가 아이씨 나도 먹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미디어가, 모든 플랫폼이 먹어봐, 먹고 싶지? 먹고 싶잖아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인간이 그걸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네 정신력 문제지 라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본주의의 마케팅이라는 게 대부분 고갈되는 시점을 노립니다. 별 효과도 없어 보이는 마케팅을 끝없이 하는 이유는 그 마케팅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언젠가 개인이 고갈돼서 마케팅에 항복하는 임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서서 소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절대로 개인만을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계점 넘어가서 소비를 했더니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랬단 말이죠. 이때 자본주의가 이 기회를 또다시 돈벌이 수단으로 삼습니다. 다이어트 산업, 뷰티 산업, 성형, 육아, 교육, 정말로 광범위하게 이런 마케팅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 마케팅을 사용할 때 개인의 수치심을 자극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 박사 출신이자 알고리즘 전문가인 캐시 오닐의 책 쉐임머신, 수치심이 탄생시킨 혐오시대, 그 이면의 거대 산업 생태계라는 책에 나온 견해입니다.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유행이죠.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 프로필을 버킷리스트처럼 생각합니다. 모델이나 연예인이 아닌데도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 저렇게 훌륭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막판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며칠 동안 그냥 굶어요. 물도 못 먹게 합니다. 근육이 쩍쩍 갈라진다고 하죠. 데피니션이라고 하는데,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 근육의 선이 쫙쫙 갈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지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수분도 몸을 부풀려요. 그래서 이 선이 나타나는 걸 방해합니다. 막판 사진 찍기 한 3, 4일 동안은 그래서 그냥 굶고 물도 못 마시게 해요. 그래야 사진 찍을 때 선이 쫙쫙 갈라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를 떠나서 건강에 좋은 일일 리가 없잖아요. 신진대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게다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뽀샵을 합니다. 실제 바디 프로필 사진에 나오는 그 몸이 대부분 진짜 몸이 아닙니다. 보정 기술로 엄청나게 과장된 사진입니다. 그러면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 짓을 칭송하고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바디 프로필 올리면 와 형님 멋져요, 언니 예뻐요, 이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심을 막 끌어올립니다. 저는 이분들처럼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요. 나는 왜 이럴까요? 오늘도 유튜브 보면서 팝콘 처먹고 있는 내가 싫어집니다. 자기를 막 비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멋지고 싶어. 헬스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전혀 건강에 문제없는 사람들이 비만 클리닉에 참여해서 이상한 약을 먹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 여자들 팔뚝살 제거 수술, 남자들 식스팩 만드는 수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캐시 오닐이 이야기하는 쉐임머신, 수치심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얼굴을 공개한 이후에 어떤 분이 기자님 눈밑이 좀 처지셨네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금방 좋아져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제 눈밑 지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이 들면 눈밑 지방 처지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아니요. 그래도 대중 앞에 서시는 분인데 좀 깔끔하시면 좋잖아요. 저 깔끔합니다. 지금 방송하기 전에 씻고 하는 겁니다. 서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차리면 되지. 제 나이가 올해 56입니다. 당연히 눈이 처지죠. 그걸 왜 재배치 씩이나 해야 됩니까? 문제는 이 사회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이미지로 전파를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멋지지 못해? 네가 게으른 탓이야. 네가 돈을 안 들인 탓이야. 이렇게 개인의 수치심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낙인 찍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어트 시장은 건강합시다가 아닙니다. 뚱뚱하면 게으른 거야. 의지가 약한 거야 라고 도덕적인 낙인을 찍습니다. 이때부터 다이어트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성실함의 문제, 도덕 문제가 돼버립니다. 둘째,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사회 공동의 책임을 바로 네가 문제야 식으로 개인의 문제로 다 돌려버려요. 그런데 정작 살아가다 보면 현대사회의 민중들이 시간이 있습니까? 바디 프로필 찍을 만큼 몸 관리할 시간이 있어요? 집에서 슬로우 푸드, 몸에 좋은 음식 만들어서 먹을 시간은 있습니까? 편의점에서 김밥으로 끼니 때워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햄버거로 후딱 먹어치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게다가 아무 음식이나 집어도 설탕 덩어리고 나트륨 덩어리예요. 그게 매일 맛있다고 광고에 나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잘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적 문제를 제쳐두고 네 책임이야. 네가 게을러서야 이렇게 문제를 개인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셋째, 도덕적 자책감을 느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95% 이상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왜 다이어트가 산업으로 발전했겠습니까? 수요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성공해요. 그렇게 광고를 때리고 만약 그 광고대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전부 다 성공을 했다면 언젠가는 다이어트를 할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안 줄어들어요. 왜냐? 거의 반드시 다이어트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다이어트를 찾아요. 수요자가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대 산업이 된 겁니다. 다이어트 산업은 우리를 다이어트에 성공시켜야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해야 돈을 버는 산업입니다. 온일이 시스템이 너를 돕는 척하지만 사실은 너의 실패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넷째,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뭘로 통제하느냐? 숫자로 통제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 중 하나가 칼로리 계산기, 체중관리 앱, 하루 운동량 계산 앱, 체중 운동관리 밴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우리 곁을 맴도는 수치가 너 몇 킬로야? 너 BMI 수치가 얼마야? 너 오늘 몇 칼로리 먹었어? 너 오늘 몇 걸음 걸었어? 그리고 제일 지독한 거 인바디 수치. 너 체지방률 몇 %야? 이게요. 우리 건강을 위한 중립적인 데이터 같죠? 아닙니다. 이건 나의 수치심을 끝없이 자극하는 통제 도구로 작동합니다. 숫자가 떨어지면 착한 사람, 오르면 나쁜 사람 같은 도덕적 평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몸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가 사람을 길들이는 방식입니다. 다이어트뿐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산업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너 결함 있어. 그건 네 잘못이야. 남들이 다 알아. 지금 안 고치면 망신이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우리한테 돈 내면 해결해 줄게. 수치심 산업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뷰티, 피부, 성형. 모공, 주름, 기미는 관리 안 해서 생긴 거래요. 아니요. 그건 원래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아니 그리고 바빠 뒤지겠는데 그걸 관리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왜 나의 부지런함, 왜 나의 불성실함으로 이어지냐고요. 연애나 중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아직 솔로냐? 아직 결혼 못했어? 너 뭐 문제 있구나. 개인의 선택 문제를 사회적인 결함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가 등장합니다. 연애 코칭 회사가 등장해요. 이미지 메이킹 회사도 등장합니다. 돈 내라는 겁니다. 교육시장이요. 부모의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부모가 공부 안 봐주면 애가 망해. 너 이 시기 놓치면 네 애들 평생 뒤처진다. 영어는 어렸을 때 해야지. 네가 그걸 안 시키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다른 집은 다 하잖아.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나쁜 부모를 만들어 버립니다. 부모를 불안과 죄책감으로 몰아넣고 사교육 결제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쉐임머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이 이야기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좀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력 콤플렉스입니다.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앞에서 특히 자기의 학력을 비하하면서 스스로의 수치심을 극대화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지들 마세요. 학력 시장이야말로 대표적인 수치심 자극 산업입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꾸 돈을 쓰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이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이요. 다들 너무 훌륭하세요. 아부하느라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한 걸음을 옮기는, 오늘 신현일님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단 1cm라도 옮기는데 기여한 건 서울대 나온 새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민중들입니다. 아니 성문 종합영어, 수학의 정석 제대로 알아먹지도 못하게 쓴 책 툭 던져놓고 그거 이해 못하면, 그래서 좋은 학벌 못 가지면 네가 게을러서야, 뭔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새끼들 중에 이 땅의 진보를 위해서 1cm라도 기여하는 새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중들이 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부디 민중들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사회 구조의 문제를 네 개인 탓으로 돌리는 이 비열한 자본주의에 유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가볍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면 내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남는 시간에 편하게 해보는 겁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하지 말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즐기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서로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험악한 세상에서 이토록 훌륭하게 살아남은 우리에 대한 자부심을 좀 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한덕수 재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